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지나갔죠. 코스피가 역사적인 6000시대를 5000을 넘어서 6000시대를 썼는데 그 기쁨도 잠시 전쟁이 터지면서 정말 많은 기쁨과 슬픔과 환희와 고통과 수많은 감정들을 느껴야 했던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에는 다시 우리가 좀 기분 좋은 증시를 볼 수 있게 될지 2분기 전망 오늘도 투자전략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장이 너무 어지러워요. 힘들죠. 예, 뭐 하루에도 지수가 5%, 6%씩 널뛰기를 하니까 이게 서킷 브레이커도 이틀에 한 번씩 걸리니까 지금 3월달 이후로 서킷 브레이커가 저기 있더래요. 사이드카. 맞아요. 매도 사이드카. 예. 홀짝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31일 방송이니까 지금 오늘 24일이니까 홀짝 계속 31일 날에는 사이드카의 하락 하락하는 이렇게 될 날이에요. 수가 있죠. 지금 패턴으로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열받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 계좌 손실도 금이랑 비트코인에 투자를 좀 해놨었는데 아, 그래요? 손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면 안경 보세요, 안경. 왜요? 여기 이거 금테이 빠져가지고 색깔이 까만색으로 칠했어요. 제가 갈아 꼈어요, 그거를? 까만색으로 칠했어요, 지금. 여러분 키움증권의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님도 손실을 네. 보고 있는 재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색깔을 칠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다 전쟁을 누가 예측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2분기에는 이 소란이 좀 조용해질까요? 아니죠. 그 다른 측면에서 소란이 있을 거죠. 아,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뭐가 전쟁은 지금 뭐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계속 양측이 말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화요일 날에 트럼프가 타코했다가 주가가 밀리는 배경도 그 텔레그램이나 X에서 이상한 사진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어떤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시설이 피습당했다. 그 사진 돌면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사건 사진을 갖다가 붙여놓은 그만큼 지금 다들 뉴스에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민감하죠, 네. 다들. 근데 이거는 4월달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에서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유가 같은 경우도 달러 때 찍고 이제 80달러를 받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현재 선행지표인 원유 시장에서는 이 전쟁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2분기 때는 시장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또 다른 논란들이 있는 게 이제 네. 과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아,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이익은 계속 좋아지는 거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 같은 이익 증가율이 유지가 될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때는 증가율이 꺾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서 일부 시장에서는 그래도 절대적인 금액은 계속 이익은 벌어 늘어나니까 이건 괜찮다라는 거랑 주식시장은 어차피 성장률, 그로스, 증가율에 집착을 하니까 이 그쵸. 증가율이 꺾이면 이거는 피크아웃이다.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4월 말 5월 초 우리나라 기업들 다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 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서 좀 시장에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반기 남은 기간 중에는 7,000포인트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7,000포인트 넘고서 그 레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지 않을까.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피크아웃이 조만간 오니까 우리 이번 반등장에서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 마련해 놓자. 좀 네. 보수적으로 하자. 그거는 저는 실익이 크지 않다. 그때 가서 확인해도 저는 충분히 대응할 여력과 그 타이밍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만약에 버티고 있었으면 네.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맞죠. 지금 매도 실익이 크지 않다. 뭐 이 정도. 특히나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조정은 과거의 패턴을 봐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그렇죠. 또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전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잊혀질 수도 있으니까 예. 전쟁보다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2분기 때의 변수들 뭐 여기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던가 또 사모시장의 그 맞아요. 금융위기 불안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대신에 지금 뭐 굳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거랑 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다가도 네. 이 호르무즈가 닫혀서 이거는 정말 뭐 초유의 사태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고유가가 고착화되고 그런 물가가 올라가서 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상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협박은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봉쇄를 했던 거는 사실 전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이게 언제 다시 봉쇄가 열리냐 이게 제일 결국은 유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뭐 전쟁 이슈를 점차 잊어가더라도 원유 시장은 사실 잊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결국에는 지금 감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산 차질이라는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건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만약에 풀어졌을 때 그러면 재개되는데 또 얼마나 걸리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 생산 중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정상화되는데도 시간이 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모두가 잊혀져 갈 때쯤 자꾸 트럼프가 개인의 SNS를 통해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 결국에는 이 전쟁이 끝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끝날 때까지는 유가는 사실 계속 뭔가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냥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라크랑 쿠웨이트가 감산을 얘기를 했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지금 뭐 원유 이제 우회 수출로를 좀 타격을 받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계속 우회 수출로로 원유를 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큰 타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유가가 뭐 추가로 뭐 더 이제 저희가 봤죠. 3월 초에 봤던 고점이 한 장중 고점이 $118 정도 됐을 텐데 그걸 사실 넘어갈 만한 이벤트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다행이네요. 보고 있고 네. 그럼 상단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 그럼 유가 레벨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이제 그거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있다. 만약에 이게 정상화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하단이 $90 내외에서 막힐 수도 있고요. $90가 하단이라고요? 뉴노멀이네요. 이게 많이 정상화가 안, 그러니까 사실 어제 유가가 많이 빠졌던 걸 보면 결국에 $85 뭐 여기까지 내려갔던 게 결국에 뭐 이란이랑 협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뭐 금방 열릴 거다. 이게 결국 얘기가 나오면서 $80까지 갔는데 이란이 난 얘기 안 했는데 약간 그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를 다시 했잖아요. 올라갔죠. 근데 그 레벨이 한 이제 결국 $88, 네. 뭐 $90 내외였으니까 그럼 시장에서는 한 그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뭐 호르무즈 변수가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가가 좀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정말 진전이 되고 뭐 이게 해협이 열릴 거다라는 시그널 정도만 나와도 유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개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열리면 다 끝나요. 열리면 다 끝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게 며칠 뒤에 열리느냐. 네, 그게 피해가 얼마나 누적된 상태에서 열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가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일단은 우리가 전쟁 전에 봤던 그 $60대의 유가를 기대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조금 어려웠다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단이 $90 혹은 뭐 $80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연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유가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진짜로 연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금리 인상을 보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 유가라는 변수만으로 이거를 금리를 인상하냐는 조금 어려운 단계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가라는 건 결국 지금 공급 요인으로 인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건데 금리만으로 사실 이걸 조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좀 근데 또 시장 금리는 사실 처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더 끌면 끌수록 금리가 더 반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유가 118불 갈 때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4.2%까지밖에 안 올랐다가 최근에 오히려 100불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4.4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간의 차이인가? 이게 유가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의 우려를 이제 좀 뒤늦게 반응하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걸 봤을 때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빠르게 유가가 레벨을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금리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정말 이 시기의 문제일 것 같아요. 기간. 이 지속성 뭐 이런 게 좀 문제일 것 같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될수록 근원 물가에 반영되는 그 수준 자체가 좀 뒤늦게 올라오면서 금리도 약간은 뒤늦게 반응하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는 갖고 있는데 채권 시장 관점에서 보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 FOMC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뭐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가 너무 지금 투자자들이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투의 또 파월 의장의 멘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워시로 바뀌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런 연준 위원들의 멘트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러우 때 당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진 않더라도 네. 그 사전에 좀 기대 인플레를 좀 낮춰주고자 하는 수단이 뭐 있을까 하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구두성 멘트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냥 약간의 뭐 경계성, 경고성 멘트이지 이게 실제 단행 가능성 좀 낮고 ECB나 BOE나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좀 장기화됐을 때는 뭐 실제 인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인상하더라도 그 폭에 대해서는 얼마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어서 사실 그냥 지금은 이 모든 부분들을 낮춰주고자 하는 행동이다.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연초에 들어올 때 제 기억으로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는 2번에서 3번 기대감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연구원님이 보시는 상황은 어때요? 기존에도 한 번 정도 네. 인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좀 상반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유가 오르고 나서 이제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놨고 그렇지만 이 90에서 120이라는 이 밴드가 좀 장기화된다라면 올해 인하 자체는 좀 어렵지 없을 않을까.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인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인상은 오바다.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계속 올라서. 사실 이제 환율은 네. 유가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유가가 달라져야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변화지고. 네. 그럼 결국은 환율도 다 연동이 되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환율은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계속 머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원달러 환율은 1,400 후반에서 1,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유가가 계속 높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여기 정상화되는 과정이 저는 2분기에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달러도, 보고 환율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은 동결 인상이 아니라 동결 혹시나 인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달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달러는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그러면 다시 1,400원대 중반 그리고 증시가 좋다라고 한다면 네. 뭐 1,500원 이상에서 뭐 고착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 펀더멘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유가라는 부분들이 충격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본다면 다시 원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것만 해소되면은 결국에 국내 경제라든지 증시의 어떤 펀더멘털 이런 것들은 그거 빼고 보면 유가가 이렇게 장기화, 높은 네. 수준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네. 본다면 우리나라가 사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요. 변수죠. 네, 근데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가 점점 IT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생각해 보면 반도체 수출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이 오늘도 3월 20일까지 수출을 보면은 160% 나왔어요. 조업일수 늘었다고 하죠. 조업일수 감안해도 전체 수출 40% 넘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서 비용이 늘어나는 건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일정 부분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다면 반도체를 통해서 경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서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는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수출 시적을 보면은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기저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또 주목을 하겠죠. 반도체 뭐 이외에 최근에 이제 전쟁을 앞뒤로 네. 막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막 계속 혼재하죠. 여기서 이제 또 취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음.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항상 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바뀌긴 할 텐데 기존의 주도주들 후보군에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연초 이후로 주도주들이 반도체, 자동차 이 투탑에다가 그랬죠.
그다음에 방산조선, 금융. 최근에 이제 전쟁 터지면서 해운, 건설, 원전 이런 애들인데 여기서 좀 나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건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도주 후보군에서 좀 약간 뒤로 밀릴 것 같고 전쟁이 그 출구 전략대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 밀릴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방산조선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LNG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중동 쪽에서만 발주가 많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거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도 마찬가지도 그동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거의 다 유럽 쪽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거기서 이제 실적을 벌어들였는데 이제는 중동 쪽에서 계속 그 수주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잖아요. 예, 특히나 뭐 청궁2 같은 경우는 이번에 히트 쳤으니까 또 이란이 이번에 전쟁 이제 그만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중동의 그 인접 국가들이 자주 국방에 대한 수요를 줄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조선방사는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 이후에 작년 주도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레이스에서 뒤쳐져 있는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은 다시 좀 그 힘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전쟁일 거다. 전쟁 종료 이후에도 이들은 주도력을 회복할 거다. 이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는 뭐 거의 모든 채널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좋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주도주가 혹시라도 이제 뭐 교체되거나 교체는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시장이 폭락할 때 평균적인 그 펀더멘털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코스피를 상승하게 만들었던 재료들이 훼손이 되거나 소멸이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유동성이라던가 이익이라던가. 근데 지금 거의 그런 것들이 소멸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싸들고 계속 머니무브 하고 있고 이익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냥 겉에서만 저희가 약간 흠집이 난 거지 펀더멘털 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타격을 맞은 게 아니라는 게 이번 3월 달의 급락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도주들도 굳이 바뀌어야 되나? 그 저는 뭐 지수가 여기서부터 7천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예. 지수가 지금 기존 추세 훼손되지 않고 간다? 그럼 기존의 주도주들도 같이 갈 수 있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업종은 그렇다 치고 네. 뭐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리스크가 좀 커졌으니까 네. 뭐 다른 쪽으로 성장주를 좀 줄이고 이래야 된다 이런 거는 있나요? 저 뭐 성장주, 네. 가치주, 배당주 좀 택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배당주도 저는 뭐 수익률 방어 차원 왜냐하면 2분기 때도 변동성은 있을 거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배당주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비중은 6, 가치주 비중 4 이렇게 가도 좋지 않나. 그러면은 시장이 그만큼 할만하다. 할만하다라는 네. 거지. 미국 전체 전 섹터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테크예요. 네. 성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유가 급등, AI 사무 시장과 관련된 금융위 기술 이런 것들과 함께 결부된 게 이들 업종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축소가 된 건데 저는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유가 리스크는 시장에 지금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 금리는 잘 모르겠지만 금융위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조합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 성장주들은 미국 중심으로는 베팅을 다시 해볼 만한 구간이다. 주식시장은 전쟁이 완화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알던 뭐 1월, 2월의 급등은 아니겠지만 네네. 예, 그래도 우리가 알던 그 강했던 코스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네. 예, 뭐 주도주의 교체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칠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금값은 왜 전쟁이 났는데 계속 떨어져요? 금리를 올릴까봐. 조만간 달러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금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도 유가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면 네. 저는 금 가격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빠지면 또 중앙은행이 열심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수요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중앙은행 계속 사고 있고 결국 금도 뭐 당분간이야 당연히 좀 눌려 있겠지만 유가가 좀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나면 이것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인은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죠. 올해 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도 되겠네요. 뭐. 그냥 사고 묻어놓은 네. 26년도 3월인데 28년 그 사이에 반도체 2배 가고 3배 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뭐 일단 비트코인은 뭐 다른 속사정이 있으니까 예. 그 비트코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막 유동성이 한창 좋았을 때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사실 사이클이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실 그럼 신규 자금이 이제 어디서 들어올 거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서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이 잡고 있는 1분기의 불확실성을 2분기에 놓아줄 것이냐. 그렇게 하면 매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질서들이 다시 잡힐 것 같고요. 우리의 계산대로 다시 돌아가는 증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맨날 홀짝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D님이 네. 위원님한테 숙제를 하나 주셨네요. 2026년 2분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 3가지. 네. 준비하셨습니까? 3가지. 국장은 이제 네.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캐리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반도체의 주된 메인 동력이었던 이제 메모리 가격의 변화 이거 중요하고 그거 계속 올라가요. 요즘에 살짝 정체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3월달 이후로는 살짝 꺾인 모습인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쉬었다가는 국면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라고 그 전환점에 놓여 있는데 전망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굳이 찍어보자면은 네. 지금은 약간 쉬었다가는 국면이다. 여전히 수요 쪽들은 이번에 마이크로 실적에서 봐도 넘쳐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건 유가와 연동된 부분 이거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의 이 머니무브 현상 부의 대이동 이 머니무브 자금 유출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저희 팀장님이 대단한 자료를 한번 관련 쓴 게 있습니다. 네. 따로 이제 그 특집 방송을 해주셔도 좋은 자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심지어 네. 막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를 해주셨구나. 지금 시장에 주식시장으로 그렇죠. 돈이 맞아요. 유입되고 있다 이런 거. 맞아요. 그게 사실 저도 그래도 나름 30몇 년 네. 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상황에는. 근데 네. 정책이 막 다 만들어주고 이러면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을 딱 주기 시작하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최근 2, 3년간. 그래서 지금은 발을 딱 디딘 상황이다. 뭐 미국장 팔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약간은 미국장에 지금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약간 주식도 약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국장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게 진짜 2분기에 또 가시화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메모리 가격, 인플레이션, 머니무브의 성사 여부 이 3가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천 간다고요? 일단 간다고 써야죠. 일단 간다고 써야죠. 근데 저희 잘 생각해보면 작년 1분기에 얘기한 대로 하나씩 1000포인트씩 지금 올렸는데도 지금 맞고 있잖아요. 아, 그것도 갔다 왔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문제지. 갔다는 게 좋은 거죠. 예. 마일스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꼭 7천을 네. 찍고 3분기 네. 전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내용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